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점점 결말, 막바지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뭔가 지금 교착 상태가 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거의 사상 최대, 이 전쟁 기간 동안 최대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3월 16일 전황인데요. 주요 전과를 보면 일단 병력이 13,800명 이상이니까 어제보다 한 300명 정도 더 살상을 했고, 전차는 총 430대니까 어제보다 26대를 더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장갑 차량은 어제보다 총 275대를 더 격파를 했다고 하는데, 275대 하루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은 이 장갑 차량들을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포까지 46문을 격파를 했는데, 이 야포를 46문 격파했다.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포라고 하는 것은 후방에서 전방에 진출해 있는 우리 아군을 지원해주는 지원 무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장기 또 보셨지 않습니까? 장기 뜨면 포가 어디 있습니까? 포는 다 쫄 뒤에 이렇게 숨어 있죠. 그렇게 해서 멀리 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포가 상대, 그 마지막에 하는 일이지만, 상대 장군 앞에 가 있고 상대 마 앞에 가 있고 이렇게 합니까? 차가 들어가고 마가 들어가고 하죠. 그 차와 마를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게 포인데, 그게 지금 터졌다. 이 말은 뭐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의 영역 내로 깊숙이 들어와서 작전하고 있다. 포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포가 하루에 정말 놀랍게도 46문이 격파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공무기도 하루에 7기가 격파되어서 총 43기. 그러니까 여태까지 러시아군의 대공무기가 격파된 것 중에 가장 많은 격파가 기록됐고, 항공기도 총 16대가 하루에 격추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굉장히 고가의 가치인 수호이 30 SM도 2대나 격추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전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러시아가 오데사 상륙을 하기 위해서 상륙군을 한번 뺐다가 3월 13일 날까지 뺐다가 다시 14일 날 하루만 딱 쉬고 다시 나왔어요. 아마 보급만 받고 연료 이런 식량 이런 것들만 다시 싣고 다시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극동 지역에는 감사카반도에 있던 해병부대 하나를 불러서 추가로 태우고 다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 지금 이 오데사 앞에 빨간 것들 보이죠? 이게 바로 이 상륙함들이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오데사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부대가 5개 예단인데, 그 중에 아마 일부를 좀 뺐나 봅니다. 빼서 이 미콜라이우 이 지역으로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5개 예비군 대대를 더 증원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 5개 대대, 물론 예비군 대대이기 때문에 무장은 경보병이겠지만 어쨌든 5개 대대면 이거 한 2-3천 명 되겠죠. 이런 엄청난 거의 한 개 예단급 이상의 병력이 더 들어와서 방어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데사 상공에서 수호이 30 SM 2대가 격추됐는데, 전 이거보다 좀 놀랍습니다. 아니, 아직도 지금 전쟁 시작된 지가 언젠데 3주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러시아가 지대공 미사일 맞고 이런 고급 전투기가 격추를 당한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고급 방공자산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수호이 30 정도 되면 스팅어 이런 거 맞고 격추하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 더 고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부크라든지 S300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수호이 30을 격추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런 고가치의 방공자산이 살아있다. 이 말은 러시아는 전쟁의 전자 기본도 모른다. 알지만 못했다.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수호이 30 SM이 오데사 상공에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드 작전, 즉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방어군을 폭격하러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방어군 폭격하러 들어가기에는 적의 방공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수호이 30 같은 고가치 자산에 들어간 건 너무 사실 낭비죠. 이런 정도 되면 멀리서 스탠드오프 무기,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떨어졌으니까 직접 가서 폭탄 떨어뜨리러 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고가치 자산인데, 정말 이런 들어갈 때는
뭐 이스라엘군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미군도 그렇고 우리도 미군하고 연합작전 하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공식인데 전자전기가 먼저 들어가야죠. 전자전기가 이 지역의 제밍을 광역으로 쫙 해주고 그래서 적의 통신 먹통 만들고 그리고 적의 레이더 완전히 안 보이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런 수호의 30 같은 고가치 자산이 딱 들어가서 폭격을 아주 정밀하게 딱딱 때려줘야지. 이거 그냥 뭐 적의 지금 지대공 미사일 살아있는데 그냥 들어가다 2대나 격추됐다? 이건 뭐 러시아가 전쟁의 기본 세팅 자체가 안 돼 있다.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이런 미사일이 살아있다. 좀 황당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예비군 20만 명을 동원을 완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만 명의 예비군, 사단으로 쳐도 20개 사단, 여단으로 치면 한 40개 여단,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이 예비군들은 주로 이 서쪽 지역에서 창설이 되었을 텐데 이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동쪽으로 가서 키이우,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데사, 니콜라이우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면 이제는 뭐 러시아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아무리 이 예비군 대대가 경보병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지금 시내에서 숲에서 뭐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보병들에게 판판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대전차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러시아에게는 이제는 병력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선다. 그래서 원래 우크라이나 정규군 정도 수준밖에 이 러시아가 동원을 못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0만 명의 병력이 더 들어온다. 이제는 뭐 게임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마카리브에 대한 점령 시도를 실패했다. 마카리브가 이제 이 키이우 서쪽이죠. 여기에 점령해서 뭔가 서쪽에서 오는 우크라이나 예비군 예비 대대 부대를 차단하고 그래서 키이우를 포위하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이르핀, 부차 외곽으로 오히려 퇴각했다. 바로 이 키이우의 서쪽이죠. 여기서 더 외곽으로 퇴각했다. 그리고 키이우 외곽에서 접근하는 러시아 보급부대가 이 우크라이나군의 일제 포격을 맞고 괴멸당했다. 보급부대 괴멸당하면 그 보급받으려고 했던 부대들 완전히 그냥 패닉되는 것이죠. 그게 탄약이든 식량이든 간에 그게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탄약이 부족하면 총을 쏠 수 있습니까? 식량이 부족하면 그건 게임 끝이죠. 그리고 미콜라이우 일대 러시아 공세가 약화되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93기계화 여단이 수미, 여기도 개전 초기부터 어마어마하게 전투를 벌였던 것인데 이 수미 일부를 탈환했다. 아니 국경 지역의 수미, 하르키우 이런 국경 도시마저도 아직도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키이우 보시면 이 키이우 밑에 화살표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화살표가 진했는데 오늘은 연해졌습니다. 그 말은 이 키이우를 남서쪽으로 포위 기동하던 우회 기동하던 러시아군이 격퇴되어서 이제는 우회 기동하는 러시아군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키이우 그래서 어제 오후 8시 기준의 전황도예요. 아주 그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뒤에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부대가 지금 온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고 그러면 이 남쪽으로 우회 기동하던 아까 말씀드린 그 부대가 이제는 이 경보병 부대에게 허리를 잘려서 이제는 아마 대거 포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체르니우가 있죠. 이게 체르니우다가 엄청나게 지금 포격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체르니우를 완전히 360도 300도 가량 에워싸고 있다고 다 풀렸어요. 지금 포위망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이 키이우의 동쪽 북쪽에서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전황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키이우 쪽으로 오던 러시아의 보급부대가 격파됐다, 경멸됐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제 사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말 참 대단한 게 이 지금 드론을 띄워놓고 러시아군의 보급부대 트럭들이 보급부대가 지나가는 것을 다 보고 있다가 그걸 지금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온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때리는데 촬영하자. 왜? 피해 판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때리고 보면 살아있는 게 차가 몇 대 있냐 확인하고 그리고 그럼 한 번 더 때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판정
이런 용도로 지금 드론을 띄워놓고 때리는데 아마 포대 일제 효력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빵 전부 다 이 지역으로 일자로 그냥 때려버린 것 같은데 뭐 제대로 안 맞았으면 또 한 발 더 때리겠죠. 또 이제 약간의 수정을 좀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보급부대 괴멸시켰다. 이 보급을 받으려 했던 부대들 끝난 거죠. 그리고 하르키우 동쪽 끝에 있는 국경도시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전차 공장도 있고 정말 뭐 전략 요충지죠. 여기 아직도 점령 못하고 오히려 보십시오. 이제 국경 쪽으로 다 밀려났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포격만 하고 있어요. 포격만. 그들의 보병부대는 다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이런 식으로 정말 지리멸렬하고 있는 러시아군. 그리고 이 남쪽 미콜라이우 지역에서도 여기 지금 이 우회기동하러 들어갔습니다. 미콜라이우를 포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와 버렸어요. 또 이 지역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있어요. 아마 이 러시아군은 나중에 아주 단체로 포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러시아군이다. 미콜라이우에서도. 그리고 이제 상륙작전 하기 위해서 여기 함대가 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들어가면 다 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 완전히 이제 포위망이 뚫리고 있죠. 그래서 시내에서 시가전을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기갑부대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차량화 부대가 뒤엉켜서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포위망이 뚫렸어요. 이제 이 마리우폴조차도 이제는 해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유튜버나 일부 SNS에서 야 지금 러시아군이 이렇게 잘 싸우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라는 말들을 하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러시아군 특수부대예요. 스페츠나츠들. 스페츠나츠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부대를 아마 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고 이 차를 지금 털었어요. 그래서 파괴시키고 그리고 노획품을 지금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니까 한 걸 보여줬는데 자 이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지금 엔로 제일 끝에 엔로 2정 그리고 여기 있는 이 6발의 대전차 미사일은 뭐냐 바로 제블린의 탄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블린 발사기는 없네요. 아마 발사기는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펜저파우스트 그거 뭐 한 5발 그리고 여기 스트렐라 아주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죠. 그거 지금 4발 뭐 그렇게 있고 AK 소총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전부 새 거라고 치고 하다못해 펜저파우스트 너무너무 오래됐지만 이것도 새 거라고 치고 제가 가격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보니까 한 7억 원 정도. 그리고 그러면 이게 7명을 잡았냐? 아닙니다. 그냥 발사기 하나로 계속 쏘는 거니까 제블린 발사기 하나 잡은 겁니다. 근데 발사기는 가지고 도망갔어요. 러시아군은 다 놔두고 도망가는데 우크라이나군은 그래도 제일 비싼 거 제블린 발사기 26만 달러짜리 그건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해봐야 7억. 이거 하나 지금 우리도 노획해 하고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은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됐냐? 이게 지금 러시아군 특수부대 아닙니까? 그 특수부대를 싣고 오는 공수전차입니다. 공수장갑차. 이걸 BMD-4 공수장갑차인데 이거 하나 그대로 새거 노획했네요. 나도 갔어요. 내부에 기관총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7억 넘겠죠. 또 있네요. 여기는 연료 보급 트럭을 또 잡았습니다. 이 캡션에 보면 이 내부에 연료가 다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전차 한 2세대 정도 연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트럭인데 이걸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보급을 받아야 되는 전차들 어떻게 됩니까? 차기도 연료 떨어지니까 전차 놔두고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또 더 비싼 거겠죠. 이거는 이제 장거리 통신 지원 차량. 통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째로 이렇게 깨끗하게 불도 지르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은 발사기 제일 비싼 거 그거 가지고 도망갔는데 여기는 이런 고가치의 자산을 이렇게 깨끗하게 타이어 펑크도 안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러시아군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봐주고 있다. 왜 봐줍니까? 지금 전쟁하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런 말 안 되는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이자 전략 요충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에서 격렬하게 저항해온 아조프 연대 지휘부를 제거하겠다며 투입한 비장의 무기 스페츠나츠가 전멸했다는 소식입니다.
마리오폴 북부 포위망이 뚫리며 전장 주도권을 점차 빼앗기고 있는 러시아군이 3월 14일과 15일 동쪽과 서쪽에서 마리오폴에 대한 대규모 공세에 나서며 특수부대까지 투입해 시가지 장악을 시도했지만 결국 격퇴당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와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오폴 북부의 러시아군 포위망을 돌파해 마리오폴 시내의 아군과 연결하는 데 성공한 후에 러시아군이 시가전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시도됐는데요. 러시아는 작전 성공을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22 독립근위 스페츠나스 여단을 투입했습니다. 제22 독립근위 스페츠나스 여단은 러시아군 총참모부 정보총국 직할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남부 군강구에 배속되어 오랫동안 돈바스 전쟁에 참여한 베테랑 부대인데요. 이번 작전에는 한 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부대와 함께 동부 반면에서 투입됐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마리오폴 시가지 모처에 응가하고 있는 아조프 연대 지휘소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마리오폴 시가지 진입과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쳐놓은 덫에 걸려 타이푼 트럭 2대, 티그르-M 전술차량 3대, 지원차량 2대와 BTR-82 장갑차 1대를 잃고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 걸친 공세가 번번이 좌절되자 도심 외곽에서 마리오폴 민간인 거주구역으로 대대적인 포격을 가해 3월 15일 기준 2,5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를 내게 만들었는데요. 도시 하나를 두고 상호간에 이 정도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만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스페츠나스 여단을 마리오폴에 집어넣었어요. 한 개 대대를. 그리고 한 개 대대는 티어 1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을 서포트하는 이 도네츠크 이 인민공화국 소속의 민병대를 티어 2 역할을 하고 집어넣었는데 가자마자 녹아버립니다. 매복에 걸려서. 정말 이 정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트럭들 있죠. 그리고 타이거 전술 차량들 이렇게 그냥 타이푼 트럭 큰 거 2개 그리고 여기 BTR 장갑차 완전히 그냥 포격받고 박살났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아직도 여기 불타고 있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려버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조프 연대의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때리니 또 때리고 어마어마하게 때려서 화구가 이만큼 생겼다. 근데 그게 가정집이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아조프 연대 지휘부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완전 빡쳐가지고 스페츠나스 여단을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포격받아서 다 죽어버리고 150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나머지는 도망왔다 라는 겁니다. 참 러시아가 체면 완전히 그냥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군 장성 한 명 이 아조프 연대가 사로잡아서 방탄복 열고 사살했다 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150 차량화 소총사단의 사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올렉 마차예프 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4명의 장군이 이제 죽게 됐는데 러시아군 정말 참 황당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3월 16일 새벽 3시를 기해 오데사 해안에 대한 상륙작전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80여 발의 순항미사일과 대량의 로켓탄이 오데사와 인접 해안마을들에 쏟아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15일 오전부터 오데사 인근 해안에 상륙 함대를 집결시킨 러시아가 현지 시각 3월 16일 새벽부터 오데사 상륙을 위한 선행작전격인 대규모 화력 투사에 나서고 있다고 오데사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새벽 3시 오데사 남단 약 80km 지점에 있는 투질리 마을 미사일 피격을 시작으로 러시아군의 화력 투사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까지 계속됐는데요. 이 미사일 공격은 오데사 일대에 구축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방어 진지와 지휘소를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의 총참모부는 15일 야간까지 오데사 인근 해역에서 14척의 러시아군 함정을 식별했으며 16일 포격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의 실제 기동은 아직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10일부터 사흘간 오데사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던 함대를 세바스토폴로 물려 휴식을 취하게 한 뒤에 14일부터 공세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식별된 상륙 전력은 중형급 상륙함 8척으로 최대 한두 개 대대 전술단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방어선을 뚫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는 다른 도시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륙작전 이전에 대규모 화력을 투사해 오데사 방어군의 항전 의지를 약화시키고 방어선을 최대한 파괴한 뒤에 상륙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륙군의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 이상의 병력으로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과 요새화된 오데사를 러시아군이 과연 함락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함락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못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순항미사일 떨어져서 폭발하고 있는 사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런데 뭐 이런 거 날아와도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는 오데사를 어떻게 깰 것이냐. 자,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해안에서 내륙으로 본 그 상황입니다. 여기 콘크리트 구조물 만들어 놓고 모래 주머니 쌓아 놓고 아마도 이 기관총 설치하겠죠. 그리고 전차 방어벽 이렇게 직각으로 쌓아 놓으니까 이거 전차 못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여기 계속 아마 빌딩 곳곳에 저격수들 있겠죠. 그리고 대전참모기 다 있겠죠. 이거 어떻게 옵니까 이거? 못 오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일부러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러시아군 보라고. 니들 오면 다 죽어. 오지 마. 겁나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병력과 이 정도 시설을 해놓고 지키고 있는데 러시아군 겨우 뭐 상륙함 8척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제가 봤을 때 큰 양동이에 물 받아놓고 설탕 한 스푼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다. 큰 양동이에 물 있는데 설탕 한 스푼 집어넣으면 다 맛이 납니까? 아무 흔적도 없죠. 그냥 그렇게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고 녹아서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 오데사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5개 여단들은 이제는 완전히 동쪽으로 진군해 나가는 것이죠. 러시아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휴전 협상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 나토는 못 들어간다. 그거 우리 알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항복하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3차 협상까지만 해도 항복하라. 자기네들이 지금 지고 있으면서도 항복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항복하라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너무나 자신들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지금 러시아가 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왜 항복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중월 전쟁할 때 중국이 베트남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의 그 운남군구 병력들이 쑥 베트남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지만 결국 휴전 협정은 어떻게 했냐? 베트남이 항복하는 외형을 띠기로 하고 항복해서 그 휴전하고 나서 빠져나가는 중국군을 봐주는 조건으로 그 대신 중국이 좀 배상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끝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항복 이야기도, 중월 전쟁할 때 중국은 완전히 박살났음에도 항복을 받았는데 그냥 항복 좀 해줘라 제발 해가지고 항복 좀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말도 못한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그냥 서로 간에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는 돌려받고 싶겠지만 러시아가 이거 내주겠습니까? 아무튼 돈바스 지역 중에서 완전히 이 러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던 원래 그 지역, 즉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 정도를 내주는 선에서, 그리고는 러시아가 보상을 일정 부분 해주는 선에서 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휴전 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많은 포로를 잡아내야 보상을 국가 재건할 수준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 복구는 할 수 있는 보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